어머니, 또 울리고 계셨네요? 애를 왜? 예민한 게 안 돼 아니었어, 뭐? 애가 밤새 못 잔 거 아세요? 미안하다. 내가 더 신경 쓸게. 나 오늘 집 팔았어요. 15억짜리 우리 집. 내 손으로 30년 넘게 모은 돈으로 산 그 집을요. 며느리가 명예 넘기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그때 이미 계약 끝난 후였어요. 지금 며느리가 울면서 전화하고 있어요. 어머니, 농담이시죠? 제발 계약 취소해 주세요.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화를 끊었죠. 73살. 이 나이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처음부터 얘기할게요. 나는 서울 강동구에 1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34평 아파트.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산 집이었죠. 남편은 6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나는 혼자 그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들은 하나뿐이에요. 민준이, 지금 38살이죠. 민준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말썽 한 번 안 부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도 좋은 데 갔어요. 회사도 대기업에 취직했고요. 그래서 나는 안심했어요. 우리 아들 이제 다 컸구나. 이제 결혼만 하면 되겠다 싶었죠. 민준이가 31살 때였어요.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처음 만난 사람이 수진이었어요. 수진이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첫인상은 괜찮았어요. 예쁘게 생겼고, 말도 잘하고, 웃는 얼굴도 밝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이라고 해요. 민준 오빠. 아니, 민준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목소리도 상냥했어요. 우리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수진이는 계속 나한테 잘해줬어요. 반찬도 챙겨주고, 물도 따라주고,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여기 갈비찜 진짜 맛있어요. 어머니, 물 더 드릴까요? 민준이는 옆에서 흐뭇하게 웃고 있었죠. 식사가 끝나고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결혼하려고 해요. 나는 놀랐어요. 벌써 사귄 지 얼마나 됐다고. 사귄 지 1년 됐어요. 엄마, 저는 수진이가 정말 좋아요. 결혼하고 싶어요. 민준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저렇게 행복한 표정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어요. 나는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 좋아. 엄마가 뭐라고 하겠니? 너희가 좋으면 되는 거지. 수진이가 벌떡 일어나서 내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잘할게요. 민준이도 잘 챙기고 어머니한테도 효도할게요. 그때는 진심인 줄 알았어요.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어느 날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결혼 자금 좀 도와줄 수 있어? 나도 돈을 모았는데 좀 부족해서. 얼마나 필요한데 2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2억. 나는 잠시 멈칫했어요. 2억은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들 결혼인데 어떻게 안 도와줘요? 알았어. 엄마가 줄게. 엄마, 고마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갚긴 뭘 갚아. 엄마가 주는 거야. 내 결혼인데. 나는 30년 동안 모은 예금에서 2억을 빼서 민준이한테 줬어요. 민준이와 수진이는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어요. 신림동에 있는 25평 아파트. 전세금이 3억이었는데 민준이가 모은 돈 1억에 내가 준 2억을 합쳐서 겨우 마련한 거였어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했어요. 수진이네 집안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거든요. 수진이 부모님도 와서 인사했는데 평범한 분들이었어요. 결혼 후에도 나는 가끔 아들네 집에 놀러 갔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잘해줬어요. 어머니 집에 오셨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잡채 만들어뒀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같이 저녁 드실래요? 나는 생각했어요. 수진이 괜찮은 며느리네. 민준이 복 있어.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민준이가 전화로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임신했어.
우리 아기 생겨. 나는 너무 기뻤어요. 손주라니, 내가 할머니가 되다니. 정말 축하한다, 민준아. 수진이 몸 조심하게 해. 응, 엄마. 고마워. 하지만 그때부터였어요.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한 게 수진이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저 입덧이 너무 심해요.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그래, 힘들겠다. 괜찮아질 거야. 어머니, 혹시 제가 먹고 싶은 거 사다 주실 수 있으세요? 민준이는 회사 때문에 바빠서요. 그럼, 뭐 먹고 싶은데? 신라 호텔에서 파는 딸기 케이크요. 그거 먹고 싶어요. 신라 호텔 딸기 케이크. 한 조각에 15. 영원하는 그 케이크. 나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임신부잖아요. 먹고 싶은 거 사줘야죠. 알았어. 엄마가 사다 줄게. 나는 신라 호텔까지 가서 케이크를 사서 수진이네 집으로 갔어요. 수진이는 케이크를 받고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저 이거 진짜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다음 주에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오늘 청담동에 있는 한우 전문점에서 파는 고기 먹고 싶어요. 그거 사다 주실 수 있으세요? 또 다음 주. 어머니, 백화점에 있는 과일 가게에서 파는 샤인머스켓 먹고 싶어요. 매주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매번 비싼 음식을 사달라고 했어요. 나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임신부니까, 태교니까. 하지만 점점 요구가 심해졌어요. 어머니, 저 산후조리원 알아보고 있는데요. 강남에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거기가 시설도 좋고 음식도 맛있대요. 얼마나 하는데? 한 달에 700만 원이요. 700만 원. 나는 숨이 막혔어요. 수진아, 그건 좀 비싼 것 같은데 다른 곳도 알아볼까? 어머니, 수진이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어요. 저 처음 낳는 아기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손주잖아요. 좋은 곳에서 조리 받으면 안 돼요?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민준이한테 말할게요. 민준이는 제 말 들어줄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이게 맞나? 이게 정상인가? 하지만 나는 생각했어요. 첫 아이니까 예민한 거겠지. 출산하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결국 나는 산후조리원 비용 700만 원을 냈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예쁜 손녀였어요. 이름은 서연이. 나는 병원에 달려갔어요. 수진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민준이는 옆에서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엄마, 봐봐, 우리 딸. 나는 서연이를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아기, 내 손주. 눈물이 났어요. 이뻐. 너무 이쁘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서연이 이쁘죠? 저를 닮아서 이쁜 것 같아요. 나는 웃었어요. 그래, 너를 닮아서 이쁘네. 수진이는 산후조리원에서 한 달을 보냈어요. 나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조리원에 가서 손주를 봤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수진이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나는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육아가 얼마나 힘든데요. 수진아, 엄마가 도와줄까? 낮에 서연이 봐줄게. 어머니, 정말요? 감사해요. 그렇게 나는 매일 아침 수진이네 집에 갔어요. 서연이를 돌보고 집안일도 하고 저녁도 만들어줬어요. 민준이는 회사 때문에 바빴고 수진이는 피곤하다고 방에서 쉬었어요. 어머니, 저 좀 쉴게요. 밤에 서연이 때문에 잠을 못 잤거든요. 나는 알았다고 하고 서연이를 돌봤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직장 복귀해야 해요. 육아휴직이 끝나서요. 그래? 그럼 서연이는 어떻게 할 건데? 어린이집에 보내려고요. 근데 어머니가 데려다주고 데려올 수 있으세요? 응? 내가? 네. 저랑 민준이는 출근 시간이 빠르거든요. 어린이집은 9시에 문을 열어요. 그리고
퇴근도 늦고요.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알았어. 엄마가 해줄게. 그렇게 나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수진이네 집에 갔어요. 서연이 밥 먹이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오후 5시에 데리러 가서 저녁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일주일에 5일 매일 나도 73살인데요. 피곤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아프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됐어요. 하지만 손주니까 참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수진이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오늘 저 회식이 있어서 늦어요. 서연이 재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어. 나는 밤 9시까지 수진이네 집에 있었어요. 서연이를 재우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개고 수진이는 밤 10시에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어요. 어머니, 아직도 계셨어요? 서연이 잘 잤어요? 응, 잘 잤어. 감사해요. 어머니, 저 너무 피곤해서 먼저 자야겠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았어요. 나는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갔어요. 밤 10시 반.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서러웠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7시에 또 일어나서 수진이네 집에 갔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서연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이제 돌이 지났어요. 걸음마도 하고 옹알이도 하고 할매 서연이가 나를 보고 웃으면 피곤한 게 싹 사라졌어요. 그래, 손주를 위해서야. 힘들어도 참을 수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수진이와 민준이가 나를 불렀어요. 어머니, 저희가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좋은 소식인가 싶었어요. 뭔데? 민준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희가 이제 전세 계약이 끝나가요. 다시 전세를 얻으려면 돈이 더 필요한데. 아, 돈 얘기구나. 얼마나 필요한데. 지금 사는 동네는 전셋값이 많이 올랐어요. 1억 정도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1억.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1억이면 내 예금에서 꺼내야 하는데. 엄마, 빌려만 주세요. 꼭 갚을게요. 아니야.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줄게. 엄마, 민준이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도 웃으면서 말했어요. 나는 또 1억을 내 예금에서 빼서 민준이한테 줬어요. 30년 모은 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아들 가족이 잘 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나는 잠이 안 와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민준이한테 카톡이 왔어요. 아니, 민준이가 보낸 게 아니라 민준이와 수진이의 대화가 잘못 전송된 거였어요. 수진, 오빠 시어머니한테 1억 받았어. 민준, 응 받았어. 수진, 다행이다. 나 사실 전세 말고 다른데 쓸 돈도 필요했거든. 민준, 다른데. 수진, 응,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있잖아. 온라인 쇼핑몰. 민준, 그거 시작하려고 돈 많이 드는데. 수진, 괜찮아. 어차피 시어머니 돈이니까.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어차피 시어머니 돈이니까. 나는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계속 내려가서 읽었어요. 수진, 그리고 오빠, 나 생각 있어. 민준, 무슨? 수진, 시어머니 집 말이야. 15억짜리 아파트잖아. 민준, 엄마, 집을 왜? 수진, 우리가 받으면 안 돼.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 거잖아. 민준, 그건 그렇지만. 수진, 오빠는 외아들이고 시어머니는 혼자시고 당연히 우리한테 주셔야지. 민준, 그래도 아직은. 수진, 아직이 아니라 지금이야. 지금 명의를 우리한테 넘기시면 세금도 절약되고 좋잖아. 나는 숨이 막혔어요. 명의를 넘기라고? 내 집을 계속 읽었어요. 민준, 그건 좀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 수진, 내가 말할게. 오빠는 가만히 있어.
나는 시어머니랑 사이 좋잖아. 나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수진이가 내 집을 노리고 있었어. 그리고 민준이는 알고 있었어? 나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천장만 바라봤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한테 카톡이 왔어요. 어머니, 오늘 시간 되세요. 저희 집에서 점심 같이 드실래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 만들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1시간 후 또 카톡이 왔어요. 어머니, 못 보셨어요? 오늘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할 얘기. 아, 그 얘기겠지. 진명에 넘기라는 얘기. 나는 답장했어요. 알았어. 오후 2시에 갈게. 나는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수진이네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은행으로 갔어요. 은행에서 직원을 만났어요.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집을 팔고 싶어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집을요? 갑자기요? 네, 빨리 팔고 싶어요. 그런데 어머니, 부동산을 통해서 내놓으셔야 알아요. 지금 바로 부동산에 갈 거예요. 여기 온 건 통장 정리하려고요. 나는 은행에서 새 통장을 만들었어요. 집을 팔면 그 돈을 여기에 넣을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에 갔어요. 사장님, 우리 아파트 팔고 싶은데요. 부동산 사장님이 놀랐어요. 어머님, 갑자기 파시게요? 네. 빨리 팔 수 있을까요? 요즘 매물이 없어서 나가기는 잘 나가요. 1달 안에 팔릴 것 같은데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더 빨리 팔릴 수도 있고요. 그럼 금매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은 아시나요? 나는 웃었어요. 아직은 모르죠. 네, 곧 알게 될 거예요. 나는 부동산에서 서류를 작성했어요. 집을 14억 5천에 내놨어요. 시세보다 5천만 원 싸게. 그리고 오후 2시 나는 수진이네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문을 열었어요. 거실에는 갈비찜이 차려져 있었어요. 좋은 그릇에 예쁘게.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정성껏 만들었어요. 나는 앉았어요. 수진이가 국그릇에 국을 떠주고 반찬도 챙겨줬어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밥을 먹는 동안 수진이는 계속 웃으면서 이것저것 챙겨줬어요.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맛있어요. 어머니, 물 더 드릴까요? 마치 며칠 전까지의 수진이처럼 밥을 다 먹었어요. 수진이가 커피를 내왔어요. 어머니, 커피 드세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수진이가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오늘 할 얘기가 있어서요. 무슨 얘기? 수진이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사시는 아파트 있잖아요. 왔구나. 응, 그 집을 저희 명의로 넘겨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나는 놀란 척했어요. 명의를? 왜? 어머니, 요즘 증여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미리 명의를 넘기시면 세금도 절약되고 좋아요. 나중에 상속받으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듯한 이유네요.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전세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2년마다 계약하고 돈 마련하고 이제는 우리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집을 저희한테 주시고 어머니는 저희랑 같이 사시면 되잖아요. 그럼 서연이도 돌볼 수 있고 훨씬 편하실 거예요. 나는 잠시 생각하는 척 했어요. 같이 산다는 게 나도 그 집에 계속 사는 거야? 당연하죠. 어머니는 저희 가족이잖아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명의는 너희한테 넘기고, 네, 그게 법적으로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어머니 혼자 15억짜리 집에 사시는 게 아깝잖아요. 그 집을 저희가 잘 활용하면, 수진이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아, 그게 저희가
나중에 필요하면 대출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거요. 대출.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는 거네요. 그리고 어머니,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잖아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요? 저희랑 같이 사시면 제가 어머니 챙겨드릴 수 있어요. 나는 수진이 손을 빼냈어요. 수진아, 네, 어머니. 그런데 말이야. 나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수진이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서류를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예요? 보면 알잖아. 부동산 매매 계약서. 매매 계약서요? 이게 어머니 집. 응, 내 집. 어제 계약했어. 어머니가 집을 팔았다고요? 응, 팔았어.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왜 집을 팔아요? 왜 팔면 안 돼? 내 집인데. 그렇지만 그 집은 나중에 민준이가 받을 집이잖아요. 누가 그래? 당연하잖아요. 민준이는 외아들이고 그 집은 당연히 민준이 거잖아요. 나는 천천히 말했어요. 수진아, 그 집은 내 집이야. 내가 30년 동안 돈 모아서 산 집이야. 민준이 집이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준다고 했어. 수진이 입이 벌어졌어요. 저희가 명예 넘기자고 했을 때 너희가 넘기라고 하기 전에 이미 팔았어. 거짓말이에요. 어제 계약한 건 맞지만 수진이가 말하기 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알 필요 없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저희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요. 제가 서연이도 맡기고 어머니도 모시고 나는 웃었어요. 잘했어. 나한테. 네, 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수진아, 나는 일어났어요. 너 나한테 잘한 게 아니야. 너는 내 돈을 노린 거야. 뭐라고요? 수진이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진심? 나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캡처해둔 카톡 대화를 보여줬어요. 민준이와 수진이가 나눈 그 대화. 어차피 시어머니 돈이니까. 수진이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졌어요. 이건 읽어봐. 네가 한 말이잖아. 수진이는 핸드폰을 보더니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닌데? 저는 그냥 그때 기분이 안 좋아서 시어머니 돈을 어차피라고 했어.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는 계속 말했어요. 수진아, 너 나한테 산후조리원 700만 원 받았지. 그건 제가 아기를 낳아서 신라 호텔 케이크, 청담동 한우, 백화점 과일 매주 사달라고 했지. 그건 임신부라서 먹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1억. 전세금으로 쓴다고 받았지.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 차린다며?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나보고 매일 서연이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데려오라고 했지.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라고 했지. 어머니, 73살 노인한테 일주일에 5일, 1년 동안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너 지금 뭐가 잘못인지 알아? 수진이는 눈물만 흘렸어요. 나는 가방을 들었어요. 수진아,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어머니, 너는 며느리가 아니야. 너는 그냥 도둑이야. 어머니, 내 돈을 훔치고 내 시간을 훔치고 내 집까지 훔치려고 했잖아. 아니에요. 저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해요. 나는 웃었어요. 사랑? 너 사랑이라는 단어 뜻 알아? 수진이는 바닥에 엎드려서 울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 나는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수진아, 나는 너를 용서할 생각 없어. 어머니, 그리고 집 계약은 다음 주에 잔금 치르면 끝이야. 한 달 안에 이사 나갈 거야. 어디로 가시게요? 너는 알 필요 없어. 나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뒤에서 수진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어머니, 제발, 제발요.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1층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벤치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1시간 후에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울면서 전화했어. 민준아, 엄마가 집을 팔았다고? 왜?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무슨 소리야? 민준아, 너 수진이랑 카톡 주고받았지? 내 진명에 넘기라고. 민준이는 잠시 조용했어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너희 대화가 나한테 와서 봤어. 엄마, 민준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런데 너는 엄마 집을 가지려고 했어. 엄마, 그게 아니라 수진이가 하자고 해서 수진이가 하자고 했으면 해. 너는 생각이 없어.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엄마,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 주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엄마, 나는 전화를 끊었어요. 바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제발. 엄마,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나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거실, 조용한 집. 곧 이 집을 떠나는구나. 30년을 산 집, 남편과 함께 산 집, 민준이를 키운 집. 이제 떠나야 해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이 흐르는 대로 뒀어요. 다음 날 나는 작은 오피스텔을 알아봤어요. 강동구에서 좀 떨어진 송파구에 있는 곳이었어요. 25평 아파트에서 12평 오피스텔로. 하지만 괜찮아요. 나 혼자 살기엔 충분해요. 계약금을 내고 계약서를 썼어요. 어머님, 혼자 사실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이 물었어요. 네. 자식분들은요? 있어요. 그런데 따로 살 거예요. 사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민준이가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엄마, 나는 민준이를 지나쳐서 걸어갔어요. 엄마, 민준이가 내 팔을 잡았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얘기해요. 나는 민준이 손을 뿌리쳤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도 잘못 생각했어요. 수진이 말만 듣고, 그래, 네가 잘못했어. 엄마, 그러니까 집 파는 거 취소하고, 취소는 안 돼. 왜요? 엄마, 아직 잔금 안 치렀잖아요. 계약 취소할 수 있잖아요. 안 돼. 나는 이미 결정했어. 엄마, 민준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나는 민준이를 내려다봤어요. 내 아들, 38살 된 내 아들. 지금 무릎 꿇고 울고 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민준아, 너 나한테 얼마나 받았어? 뭐요? 결혼할 때 2억, 전세금 1억, 총 3억, 맞지?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 돈으로 너희 집 마련하고 수진이 쇼핑몰하고 잘 살아. 엄마,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엄마, 그럼 서연이는요? 서연이는 어떻게 해요? 서연이 누가 봐요? 엄마가 안 보시면. 나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민준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서연이는 엄마 손주잖아요. 그래, 내 손주지. 그런데 그게 내가 봐야 하는 이유야. 엄마, 민준아, 서연이는 내 딸이야. 네가 키워. 하지만 저희는 일하느라 바쁘고, 그럼 어린이집 보내고
돌봄 선생님 구하고 그게 안 되면 수진이가 일 그만두고 키우든지. 그건 왜 안 돼? 수진이 직장이 중요해? 그럼 내 시간은 안 중요해? 민준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민준아, 나도 내 인생이 있어. 73살이라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야. 엄마, 나는 지금까지 너 때문에 살았어. 너 키우느라, 너 결혼시키느라, 너희 애 돌보느라 목이 메었어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나는 민준이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민준아, 너는 이제 어른이야.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민준이를 지나쳐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민준이가 문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 나는 소파에 앉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하지만 나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1시간 후 민준이는 갔어요. 2주가 지났어요. 집 잔금을 치렀어요. 14억 5천만 원이 내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는 짐을 쌌어요. 30년 동안 모은 물건들, 남편 사진, 민준이 어렸을 때 사진, 가구, 옷, 그릇 다 가져갈 수는 없었어요. 새 집은 작으니까 나는 필요한 것만 골랐어요. 나머지는 기부하거나 버렸어요. 이사하는 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와서 짐을 날랐어요. 나는 텅 빈 집을 둘러봤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었어요. 저 거실에서 민준이가 놀았어요. 저 부엌에서 남편이랑 밥을 먹었어요. 저 방에서 우리가 잤어요. 이제 안녕.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내렸어요. 수진이었어요. 수진이는 나를 보고 달려왔어요. 어머니, 왜 왔어? 어머니, 제발, 제발 이러지 마세요. 수진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살아요? 너희가 알아서 살겠지. 서연이는요? 서연이는 할머니 찾는데 서연이한테 말해. 할머니는 이제 못 본다고. 어머니, 수진이가 내 앞을 막았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어머니한테 더 잘할게요. 제발. 나는 수진이를 보면서 말했어요. 수진아, 너 더 잘한다는 게 뭔데? 제가 어머니 모신다고. 어떻게? 같이 살아요. 저희 집에서.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아, 너희 집은 전세야. 내 집이 아니야. 그럼 새로 집을 사요. 어머니 돈으로. 아니, 저희가 돈을 모아서. 너희가 언제 돈을 모으는데? 수진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수진아, 나는 이제 너희한테 돈 한 푼도 안 줄 거야. 어머니, 그리고 너희랑 같이 안 살 거야. 나는 내 집에서 혼자 살 거야. 혼자요? 어머니 혼자 어떻게 사세요? 내가 알아서 살아. 나는 수진이를 지나쳐서 걸어갔어요. 어머니. 뒤에서 수진이가 울부짖었어요. 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밖에는 이삿짐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트럭에 탔어요. 기사님이 물었어요. 출발할까요? 네, 트럭이 움직였어요. 나는 뒤를 돌아봤어요. 30년 산 아파트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새 집에 도착했어요. 12평 오피스텔, 작지만 깨끗했어요. 짐을 풀고 가구를 배치했어요. 저녁이 됐어요. 나는 창문을 열었어요.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혼자였어요. 조용했어요. 외로웠어요. 하지만 자유로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준이었어요. 나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어요. 엄마, 어디 사세요? 주소 알려주세요. 찾아뵐게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또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제발, 엄마. 나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어요. 나는 보지 않았어요. 그냥 소리만 들었어요. 이게 내 새로운 인생이구나. 73살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한 달이 지났어요. 나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고, 간단했어요. 조용했어요. 민준이는 매일 전화했어요. 나는 받지 않았어요. 수진이도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서연이가 할머니 찾아요. 할머니, 어디 갔냐고 물어봐요. 나는 읽고 지웠어요.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 갔어요. 거기서 요가 수업을 한다고 해서요. 수업에 들어갔더니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분들이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한 분이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예요. 반가워요. 저는 최순이에요. 순희 씨, 여기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한 달 됐어요. 아, 그렇구나. 여기 동네 좋아요. 저는 5년째 살고 있어요. 영자 씨는 친절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같이 커피를 마셨어요. 순희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 아드님이랑 같이 안 사세요? 아니요, 따로 살아요.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요즘은 다들 따로 사는 게 낫죠. 영자 씨는요? 저도 아들 하나 있어요. 결혼해서 제주도에 살아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해요. 영자 씨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처음엔 섭섭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저도 제 인생 사는 게 더 좋더라고요. 나는 영자 씨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날 이후로 나는 영자 씨랑 자주 만났어요. 같이 요가도 하고, 시장도 가고, 커피도 마셨어요. 영자 씨는 다른 친구들도 소개해 줬어요. 경숙 씨, 옥분 씨, 미경 씨, 다들 혼자 사는 60대, 70대 여자분들이었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었어요. 순희 씨, 아드님이 연락해요? 경숙 씨가 물었어요. 가끔요. 받아요? 아니요. 왜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제가 아들네랑 사이가 안 좋아서요. 경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 있죠. 저도 딸이랑 3년 동안 연락 안 했어요. 3년이요. 네. 딸이 제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요. 남편도 딸 편만 들고. 그래서 제가 집 나왔어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가끔 연락해요. 딸이 먼저 사과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풀었죠. 나는 물었어요. 사과하면 용서가 돼요? 경숙 씨는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용서는 금방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진짜 반성하는지 봐야죠. 옆에서 옥분 씨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아들이 제 통장에서 몰래 돈 뺏은 적 있어요. 2천만 원. 2천만 원이요? 네. 친구 보증서 줬다가 떼이고 제 돈으로 막으려고 했대요. 말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고소했어요. 네? 내 아들이지만 도둑질은 도둑질이에요. 경찰서 가서 고소하고 돈 다 받아냈어요. 옥분 씨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아들이 울면서 용서 빌었어요. 저는 말했죠. 용서는 해. 그런데 돈은 받아야 해. 그게 네가 책임지는 거야. 라고. 나는 옥분 씨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강해질 수 있을까? 시간이 흘렀어요. 2개월, 3개월. 민준이는 여전히 전화했어요. 나는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문을 열었더니 민준이가 서 있었어요. 엄마, 나는 깜짝 놀랐어요. 너 어떻게 여길 알고? 부동산에 물어봤어요. 엄마 이름으로 계약된 집 찾아달라고. 엄마, 들어가도 돼요? 나는 망설였어요. 그런데
민준이는 그냥 들어왔어요. 작은 오피스텔을 둘러보더니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여기서 사세요. 이렇게 작은 데서. 응, 엄마. 15억짜리 집에서 살다가 여기서.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요? 안 돼요? 내 돈으로 산 집인데. 그게 아니라 너무 작잖아요. 나 혼자 살기엔 충분해. 민준이는 소파에 앉았어요. 엄마,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수진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나는 놀랐어요. 이혼? 네. 엄마 일 때문에 저희가 많이 싸웠어요. 수진이는 엄마한테 용서 빌어야 한다고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수진이가 변한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또 쇼핑몰 한다고 돈 달라고 했어요. 제 월급에서 달라고. 그래서 제가 거절했죠. 우리 서연이 키우는데도 돈 들어가는데. 민준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랬더니 수진이가 시어머니가 돈을 안 주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엄마 돈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은 정말 돈만 보는구나라고. 민준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 말씀 진작 들을 걸.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민준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 정말 후회해요. 엄마한테 그렇게 한 거. 나는 민준이를 내려다 봤어요. 내 아들이 울고 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민준아,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민준이가 일어났어요. 나는 민준이를 보면서 말했어요. 민준아, 너 이혼한다고? 네. 서연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양육권 제가 가지기로 했어요. 너 혼자서. 네. 회사 다니면서. 어렵겠지만 해볼 거예요.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준아, 네, 엄마. 너 이제 정말 어른이 됐구나. 엄마? 서연이를 네가 키운다고 결정한 거. 그거 잘한 거야. 민준이 눈이 커졌어요. 엄마, 하지만 민준아, 나는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네, 서연이 키우는 것도 돈 버는 것도 다 네가 알아서 해야 돼. 알아요, 엄마. 저 이제 엄마한테 의지하지 않을게요. 정말? 네, 저 진짜 이번에 정말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엄마한테 기대고 살았다는 거. 민준이는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저 이제 열심히 살게요. 제 힘으로. 나는 민준이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래, 그렇게 해. 엄마, 근데 가끔 전화해도 돼요?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좋을 것 같아서요.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네? 한 달에 한 번 전화해. 엄마, 그리고 서연이 어떻게 크는지 사진으로 보내. 민준이가 와락 안겼어요. 엄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나는 민준이를 토닥였어요. 그만 울고 이제 가. 네, 엄마. 민준이는 한참을 더 있다가 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나는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민준이를 용서한 게 맞는 걸까? 아직도 마음이 아파요. 아직도 화가 나요. 하지만 민준이는 내 아들이에요. 완전히 끊을 수는 없어요. 다만 예전처럼은 안 돼요. 예전처럼 모든 걸 다 주는 엄마는 이제 없어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예요. 그날 밤 영자 씨한테 전화했어요. 영자 씨, 저예요. 순희 씨, 무슨 일이에요? 오늘 아들이 찾아왔어요. 정말요? 그래서요. 이혼한대요. 그리고 손녀를 키운대요.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라고 했어요. 영자 씨는 웃었어요. 잘했어요, 순희 씨. 그게 맞아요. 제가 너무 약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게 엄마 마음이에요. 완전히 끊을 수는 없죠. 하지만 순희 씨는 선을 그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라고. 네, 그게 중요해요. 자기 선을 지키는 거. 순희 씨, 잘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나는 내 선택을 했어요. 73살에 6개월이 지났어요. 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커피를 마셔요. 그리고 영자 씨한테 전화해요. 영자 씨, 오늘 요가 가요. 당연하죠. 10시에 봐요. 복지관에서 요가도 하고 수채화 그리기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붓을 어떻게 잡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순희 씨, 이렇게 붓을 잡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그어보세요. 내가 그린 첫 그림은 꽃이었어요. 못생긴 장미. 하지만 나는 그게 좋았어요. 내 손으로 그린 거니까. 민준이는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 전화했어요. 엄마, 저예요. 응, 민준아. 잘 지내? 네. 서연이도 잘 지내요. 요즘 어린이집 잘 다녀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는요? 건강하세요. 응, 나는 잘 지내. 짧은 통화였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민준이는 서연이 사진도 보냈어요. 엄마, 서연이가 한글 배웠어요. 할머니라고 쓸 수 있어요. 사진을 봤어요. 서연이가 삐뚤빼뚤하게 쓴 글씨. 할머니 보고 싶어요. 눈물이 났어요. 나도 보고 싶어. 하지만 나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안 돼요. 아직은 만날 수 없어요. 어느 날 영자 씨가 제안했어요. 순희 씨, 우리 제주도 여행 갈래요? 제주도요? 네.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3박 4일로. 나는 망설였어요. 제주도는 너무 멀지 않아요? 멀긴요. 비행기로 1시간이에요. 순희 씨, 언제 여행 가봤어요? 생각해봤어요. 남편이랑 신혼여행으로 설악산 간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게 40년 전이에요. 오래전에. 그럼 가요. 우리 나이에 언제 여행 가봐요. 지금 아니면 못 가요. 결국 나는 제주도에 갔어요. 영자 씨, 경숙 씨, 옥분 씨, 미경 씨, 우리 5명이서. 제주도는 아름다웠어요. 푸른 바다, 하얀 모래사장, 따뜻한 햇살. 우리는 바다를 보면서 걸었어요. 야, 이거 진짜 좋다. 옥분 씨가 소리쳤어요. 맞아요. 우리 왜 이제야 왔어요. 경숙 씨도 웃었어요. 나는 바다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 행복하네. 73살에 처음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에 느끼는 행복. 저녁에는 횟집에서 회를 먹었어요. 자, 건배. 우리는 소주잔을 부딪혔어요. 우리 인생 건배. 그리고 우리 자유 건배. 다들 웃었어요. 미경 씨가 말했어요. 있잖아요. 나 남편이랑 살 때는 매일 눈치 봤거든요. 이것도 하지 말래, 저것도 하지 말래. 맞아요. 저도요.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여행 가는 게 말이 되냐고 했어요. 경숙 씨가 거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야 자유를 누리는 거잖아요. 영자 씨가 내 손을 잡았어요. 순희 씨가 가장 용감해요. 저요? 네. 73살에 집 팔고 혼자 나와서 새로 시작한 거 쉽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이 용기예요. 영자 씨가 웃었어요. 순희 씨 덕분에 우리도 용기 얻어요. 아, 나도 내 인생 살아도 되는구나 하고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영자 씨.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고마운 거지.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 창밖을 봤어요. 제주도 밤바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민준이한테 보냈어요. 엄마가 제주도에 와 있어. 한참 후에 민준이한테 답장이 왔어요. 엄마, 여행 가셨어요? 좋으시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리고 또 한 줄. 엄마, 행복하세요. 엄마가 행복하신 게 저는 제일 좋아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어요. 민준이가 변했어요. 정말로 변했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나는 결심했어요. 새로운 걸 시작해 볼까? 복지관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저 봉사활동 같은 거 할 수 있을까요? 봉사활동이요? 물론이죠.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도시락 배달하는 거요. 아, 좋으세요. 저희 그 프로그램 있어요. 그렇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독거노인분들한테 도시락을 배달했어요. 처음 배달 간 집은 85살 할머니가 사시는 곳이었어요. 할머니, 도시락 가져왔어요. 아이고, 고맙네요. 할머니는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어요. 할머니, 혼자 사세요? 그럼 자식들은 다 외국에 있어. 외국에요? 응. 아들은 미국, 딸은 호주. 1년에 한 번 오면 다행이지.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 살아. 나는 할머니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1년이 지났어요. 민준이는 꾸준히 한 달에 한 번 전화했어요. 엄마, 서연이가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벌써? 네, 이제 7살이에요. 시간 빠르죠. 그러게, 빠르네. 엄마, 서연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엄마도 보고 싶으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하지만 민준아, 조금만 더 기다려. 네, 엄마, 알겠어요. 어느 날 민준이한테 택배가 왔어요. 뭐지? 열어봤더니 편지와 그림이 들어 있었어요. 서연이가 그린 그림이었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할머니와 손녀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 그리고 편지. 할머니, 보고 싶어요. 서연이가. 눈물이 펑 쏟아졌어요. 나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만날 때가 된 것 같아. 나는 민준이한테 전화했어요. 민준아, 엄마, 이번 주 일요일 시간 돼? 네, 돼요. 서연이랑 같이 우리 집으로 와. 엄마, 정말요? 응, 밥 먹고 가. 네, 감사합니다, 엄마. 일요일, 나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어요. 민준이가 좋아하는 갈비찜, 서연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잡채, 단 정성껏 만들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문을 열었어요. 민준이와 서연이가 서 있었어요. 서연이는 많이 컸어요.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할머니, 서연이가 나한테 달려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는 서연이를 안았어요. 따뜻했어요. 작고 따뜻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민준이는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응, 들어와. 우리는 같이 밥을 먹었어요. 서연이는 신나서 계속 떠들었어요. 할머니, 저 학교에서 100점 받았어요. 정말? 우리 서연이 대단한데. 그리고 그림 대회에서 상도 받았어요. 와, 진짜? 서연이는 자랑을 계속했어요. 민준이는 조용히 밥을 먹으면서 가끔 나를 봤어요. 엄마, 응? 엄마, 건강하세요? 응, 나 잘 지내. 다행이에요. 민준이 눈이 붉어졌어요. 엄마, 저 정말 됐어. 이제 그만. 나는 민준이 손을 잡았어요. 민준아, 과거는 이제 됐어. 우리 앞만 보자. 엄마, 너도 열심히 사는 거 보여.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효도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밥을 다 먹고 서연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다음에 또 와도 돼요?
그럼 와야지. 자주 와도 돼요? 나는 웃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어때? 좋아요. 서연이가 손뼉을 쳤어요. 민준이와 서연이가 갈 때 나는 문 앞까지 나가서 배웅했어요. 조심히 가. 네, 엄마. 다음 달에 또 올게요. 응, 엄마. 사랑해요.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나도 사랑해. 문을 닫고 나는 창밖을 봤어요. 민준이와 서연이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 모습이 좋았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내가 한 선택이 맞았을까? 15억짜리 집을 팔고 혼자 나온 게 맞았을까? 답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나는 나를 찾았어요. 73살에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니라 최순이라는 한 사람으로 그리고 배웠어요. 사랑은 모든 걸 주는 게 아니라는 걸.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사는 것도 괜찮다는 걸. 핸드폰이 울렸어요. 영자 씨였어요. 순희 씨, 저녁 먹었어요? 응, 방금 먹었어. 아들 왔었어요? 응, 손녀랑 같이. 어땠어요? 좋았어. 다행이다. 순희 씨, 내일 요가 가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하하, 그럼 내일 봐요. 전화를 끊고 나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가득 채웠어요. 아름다웠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자유로웠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있었어요. 73살. 이제 시작이에요. 내 인생의 두 번째 장. 나는 웃었어요. 그리고 속삭였어요. 최순이, 잘하고 있어. 계속 가. 노을이 점점 붉어졌어요. 그리고 나는 내일을 기다렸어요. 나를 위한 나만의 내일을. 아들 내외에게 평생 모은 25억 전 재산을 맡겼습니다. 돌아온 것은 불쌍한 친척이라는 모욕과 굳게 닫힌 현관문이었죠. 단순한 고부 갈등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여인의 모든 것을 건 존엄의 싸움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내 이름은 김미경. 올해 70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남대문 시장의 김치찌개 여왕이라고 불러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 시장 바닥에서 김치찌개 하나만 보고 살아왔으니까요. 매일 새벽 4시면 눈이 번쩍 떠져요. 이건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 같은 거라 이제는 알람도 필요 없어요.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고 세상 모든 게 고요한 그 시간이 저는 참 좋아요. 겉옷을 단단히 챙겨 입고 밖으로 나서면 새벽 공기가 칼날처럼 차갑게 뺨을 스치죠. 하지만 그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이 싫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도 시작이구나 하는 마음에 기운이 솟는달까요. 시장은 이미 깨어나고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상인들의 실루엣, 희미한 전구 불빛 아래로 피어오르는 입김, 멀리서 들려오는 경매 소리 같은 것들이 뒤섞여서 남대문 시장만의 독특한 새벽을 만들어요. 평생을 이곳에서 보낸 저에게는 고향 집처럼 편안한 풍경이죠. 가게 셔터를 드르륵 하고 올리면 밤새 갇혀있던 쿰쿰한 김치 냄새와 어제 남은 음식 냄새가 확 풍겨 나와요. 그 냄새를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나면 비로소 내 하루가 진짜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육수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게 김치찌개 맛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커다란 소태돼지 앞다리뼈를 넉넉히 넣고 대파 뿌리랑 양파 껍질, 그리고 다시마 몇 조각을 띄워서 뭉근하게 끓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핏물이랑 불순물이 떠올라서 쉴 새 없이 걷어내야 하지만 한두 시간 공들여 끓이다 보면 뽀얗고 구수한 국물이 우러나기 시작하죠. 그 구수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울 때 저는 가장 큰 행복을 느껴요. 이 냄새, 이게 바로 내 인생의 냄새고 내 아들 민준이를 키워낸 냄새니까요.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해요. 내가 28살 그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저 세상으로 보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원래 저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핏덩이 같은 아들 녀석의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뭐든 해야 했어요. 그래서 간호사 가운을 벗어 던지고 친정어머니가 작게 하시던 이 가게를 물려받아 앞치마를 둘렀죠. 처음에는 칼질도 서툴고 뜨거운 불 앞에서 하루 종일 서 있는 게 어찌나 힘들던지 밤마다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들 얼굴을 보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내가 이 녀석을 굶길 수는 없지. 남들보다 더 잘 먹이고 더 잘 입혀서 아버지 없는 아이라는 소리 안 듣게 키워야지. 그 생각 하나로 40년을 버텨온 것 같아요.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다 보니 어느새 제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고 옷에는 늘 지워지지 않는 김치찌개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손과 그 냄새가 한 번도 부끄러웠던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내 성실함과 자부심의 훈장이라고 생각했죠. 이제는 시장에서도 꽤 알아주는 사람이 됐어요. 단골들은 저를 여왕님이라고 부르며 엄지를 치켜 세우고 주변 상인들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제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 유일한 관심사이자 삶의 이유는 오직 하나, 내 아들 민준이뿐이었으니까요. 올해 42살이 된 우리 아들, 민준이는 정말 제 자랑이에요.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고 키도 훤칠하고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아들이죠. 그 녀석이 39살에 참한 아가씨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며느리 지연이는 요가 강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몸매도 가늘고 얼굴도 작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어찌나 우아한지. 저 같은 시장 아줌마와는 사는 세계가 다른 사람 같았죠. 그 애들은 주말마다 가게로 저를 찾아왔어요. 올 때마다 양손 가득 비싼 과일이며 영양제를 사들고 와서는 제 어깨를 주무르며 애교를 부렸죠. 지연이는 어머님 힘드실 텐데 이제 그만하시고 쉬세요라며 싹싹하게 굴었고 민준이는 우리 엄마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밥 2공기를 뚝딱 비워내곤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평생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내가 이 맛에 살지 싶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끔씩 그 애들의 눈빛에서 아주 잠깐 미묘한 위화감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너무나 완벽하게 계산된 친절함이랄까. 웃고는 있는데 눈은 웃고 있지 않은 그런 느낌. 하지만 저는 애써 그런 생각을 지우려고 했어요. 내가 너무 꼬여서 생각하는 거겠지. 우리 아들이 저렇게 착한 며느리가 설마 하고요. 평생을 의심하고 경계하며 살아온 시장 사람의 못된 버릇하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연이가 친구랑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죠. 가게 구석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지연이 목소리가 유난히 귀에 꽂히더라고요. 아니, 어머님은 너무 좋으신데. 그 시장 가게에만 다녀오면 옷의 냄새가 배어서. 알지. 그 김치랑 돼지고기 섞인 냄새. 지연이는 말을 흐렸지만 그 의미를 알아듣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내가 평생을 자부심으로 여겨온 이 냄새가 내 며느리에게는 그저 지워버리고 싶은 나쁜 냄새일 뿐이었구나. 가슴에 작은 바늘이 콕 박히는 것처럼 아팠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했어요. 젊은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깔끔한 거 좋아하는 애들이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런데 그 비슷한 일을 또 겪게 된 거예요. 하루는 시장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넌지시 말을 건넸어요. 미경아, 어제 너희 아들 회사 앞에서 봤다. 웬 양복 입은 사람이랑 같이 있기에 내가 반가워서 민준이 아니냐. 어머니 가게는 여전하시지? 하고 아는 척을 했지. 그랬더니 글쎄 너희 아들이 얼굴이 살짝 굳어지면서 아, 네. 어머니요. 그냥 시장에서 작게 가게 하나 하세요. 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뜨는 거야. 꼭 뭐 부끄러운 거라도 있는 사람처럼 말이야. 그 말을 듣는데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부끄러웠구나. 내 아들이
내가 이 김치찌개를 팔아서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낸 내 아들이 이제는 이 어미를, 이 가게를 부끄러워하는구나. 그날 밤 저는 가게에 홀로 남아 끓고 있는 육수솥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들의 성공은 분명 나의 성공인데 어째서 그 성공이 나를 점점 더 작고 초라하게 만드는 걸까요? 아들 내외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스마트폰이라는 걸로 뭘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보며 저희끼리 속닥거렸어요. 어머니, 여기 강남에 새로 짓는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요즘은 상속세법이 바뀌어서 미리 증여하는 게 훨씬 이득이래요. 그들이 하는 말은 제게 외계어처럼 들렸어요. 평생 현금만 만지며 살아온 제게 인터넷이니 앱이니 하는 것들은 너무나 멀고 어려운 세상이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바보가 된 것 같았고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그 애들에게 의지하게 됐어요. 나는 모르니까 똑똑한 너희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지연이가 평소보다 더 환한 얼굴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어머님, 저희가 정말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어머님이 평생 저희를 위해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고 싶어요. 민준이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엄마, 이제 힘든 가게 일은 그만 접으세요. 저희랑 같이 강남에 있는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서 남은 인생은 편안하게 저희 효도 받으면서 사셔야죠. 효도.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어요.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게 그보다 더 달콤한 말이 또 있을까요? 안락한 노후, 자식들의 따뜻한 보살핌. 그건 제가 꿈꿔왔던 모든 것이었어요. 40년간의 고된 노동과 지독한 외로움을 한 번에 보상받을 수 있을 것만 같았죠. 물론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어요. 지연이가 통화 중에 내뱉었던 냄새라는 단어, 회사 동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던 아들의 표정 같은 것들이 희미하게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불안감을 꾹 눌러 담았어요. 그리고 제 앞에 펼쳐진 달콤한 미래를 보기로 마음먹었죠. 평생의 외로움을 끝낼 수만 있다면,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게 모든 비극의 시작인 줄도 모른 채 말이에요. 아들 내외의 제안을 받은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평생을 지켜온 내 가게, 내 인생이 담긴 이곳을 정말 떠나도 되는 걸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오갔죠. 하지만 동이 트고 시장에 익숙한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하자 마음은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래, 이제는 쉴 때도 됐지. 아들 녀석 효도 한번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기대감에 밤새 뒤척이던 마음의 불안은 애써 눌러버렸어요. 그 결심이 서자 아들 내외의 움직임은 놀랍도록 빨라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처럼 보였죠. 주말이 되자 지연이는 저를 데리고 강남의 어느 모델하우스라는 곳으로 향했어요. 태어나서 그런 곳은 처음 가봤는데 입구에서부터 번쩍이는 대리석이며 화려한 조명에 눈이 다 부시더라고요. 안으로 들어서니 제가 평생 살아온 집보다 더 넓은 거실이 나왔고 창문 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장난감처럼 내려다 보였어요.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지현이는 제 팔짱을 꼭 끼고는 속삭였어요. 어머님, 이제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남대문 시장하고는 공기부터 다르죠? 어머님은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이런 곳에서 여왕처럼 사셔야 해요. 그 애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이어지는 말은 제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친구들이나 손님들을 집에 초대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체면이 서거든요. 저희 가족의 품격이잖아요. 체면, 품격. 제가 시장 바닥에서 뚝배기를 나르며 잊고 살았던 단어들이었죠. 그 순간 제가 평생 읽어온 삶이 갑자기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마치 내 몸에 밴 김치찌개 냄새가 이 화려한 공간을 더럽히기라도 하는 것 같았죠. 아들 민준이는 그런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제게 복잡한 그래프 같은 걸 보여줬어요. 엄마, 이게 지금 상속세율인데 보세요.
엄마 명의로 이 집을 사면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아요. 엄마가 평생 피땀 흘려 번 돈을 나라에 그냥 갖다 바칠 수는 없잖아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일단 제 이름으로 집을 사는 게 어떨까요? 이건 엄마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엄마 재산을 지켜드리려는 거예요. 다 엄마를 위한 거라고요. 아들은 저를 보호한다고 했어요. 평생 내가 아들을 보호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들이 나를 지켜준다는 말이 어찌나 든든하고 대견하게 들리던지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찝찝함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날 저는 평생 제 부동산 거래를 도맡아 해온 박 사장을 찾아갔어요. 남대문 시장에서 저만큼이나 오래 장사를 해온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박 사장은 안경 너머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사장님, 아드님을 믿으시는 마음이야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사장님 명의로 된 작은 거라도 하나는 남겨두시는 게 이건 그냥 원칙의 문제입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그게 제가 평생 지켜온 상식이었죠. 저는 용기를 내어 그날 저녁 아들 내외에게 박 사장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자 지연이의 얼굴이 순간 싸늘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어머님, 박 사장님은 옛날 분이잖아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사기를 당하는 거라고요.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어요. 제 믿음과 상식이 한순간에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의 고집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죠. 민준이도 지연이 편을 들었어요. 또다시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는 인터넷 법률 상담 글이니 세무사 블로그니 하는 것들을 보여주며 저를 몰아세웠죠. 엄마 보세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이게 가장 똑똑한 방법이라고요. 감상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화면 속의 깨알 같은 글씨들과 알 수 없는 전문 용어들 앞에서 저는 완전히 무력해졌어요. 내 평생의 경험과 상식이 아들의 작은 스마트폰 화면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죠. 그래, 내가 뭘 알겠어. 똑똑한 내 아들이, 배운 내 아들이 나보다 더 잘 알겠지. 저는 결국 제 자신을 꺾고 아들을 믿기로 했어요. 그 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40년 동안 내 분신과도 같았던 가게를 내놓고 젊은 시절부터 쌈짓돈을 모아 사들였던 시장 주변의 작은 창고들과 내 이름으로 된 작은 아파트까지 모두 처분했어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니 제 통장에 25억이라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돈이 찍혔어요. 숫자인데도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았죠. 내 40년 세월의 무게 말이에요. 돈이 들어온 바로 그날 아들 내외는 저를 강남의 어느 커다란 은행으로 데려갔어요. 제가 평생 드나들던 동네 은행과는 분위기부터 달랐죠. 우리는 VIP라고 쓰인 조용한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푹신한 소파와 고급스러운 탁자. 모든 것이 저를 대접해 주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저를 주눅들게 만들었어요. 곧이어 젊고 아주 똑똑해 보이는 은행 직원이 들어왔어요. 그는 저보다는 민준이에게 더 깍듯하게 대하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냈어요. 명의신탁이니 증여세 면제 한도니 절세 효과니 그가 내미는 서류에는 개미 같은 글씨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죠. 돋보기를 써도 내용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민준이는 제 옆에 바싹 붙어 앉아 통역사 역할을 했어요. 엄마, 이건 그냥 제가 엄마 대신 집을 맡아둔다는 서류예요. 이건 세무서에 내는 거고요. 걱정 마시고 여기에 서명만 하시면 돼요. 은행이라는 제도적인 공간, 전문가처럼 보이는 직원, 그리고 똑똑한 내 아들. 그 세 존재가 만들어내는 압박감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치 거대한 기계의 부품이 된 것처럼 아들이 가리키는 곳에 이름 석자를 적고 도장을 찍을 뿐이었죠. 마지막 순간이 왔어요. 은행 직원이 모니터를 제 쪽으로 돌려주며 최종 이체 확인을 요청했어요. 화면에는 2, 500, 0, 0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그 숫자를 보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혔어요. 내 젊음, 내 눈물, 내 땀.
내 모든 것이 저 숫자 안에 담겨 있었거든요. 괜찮아. 내 아들을 위한 거잖아. 이게 맞는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떨리는 손으로 확인 버튼을 눌렀어요. 다음 순간 화면 속에 그 엄청난 숫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0원이라는 글자가 나타났어요. 그 0이라는 숫자를 보는데 심장이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쌓아 올린 내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죠. 저는 멍하니 고개를 들어 아들 내외를 바라봤어요. 그들은 곧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그 찰나의 순간 저는 보고야 말았어요. 그들의 눈에 스쳐 지나간 아주였지만 분명한 안도감의 빛으려. 마치 오랫동안 쫓던 사냥감을 마침내 손에 넣은 사냥꾼의 눈빛 같았다고나 할까요? 아직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학대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순간 직감했어요. 덫에 걸렸구나. 그리고 그 덫은 이미 완전히 닫혀버렸다는 것을요. 강남의 그 아파트로 이사하던 날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번쩍였죠. 하지만 텅 빈 내 통장을 떠올릴 때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보았던 아들 내외의 그 미묘한 표정을 기억해낼 때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드리워진 제 그림자는 서늘하고 위태롭게 흔들렸어요. 괜찮을 거야. 다 괜찮을 거야. 저는 주문처럼 되뇌었지만 심장은 계속해서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죠.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바뀐 것은 호칭이었어요. 이사 오기 전까지만 해도 입에 발린 꿀처럼 어머님, 어머님 하던 지연이의 목소리에서 어느 날부터인가 님자가 쏙 빠져버렸더라고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어머니, 거실 청소 좀 해주세요. 그 한 글자가 사라졌을 뿐인데 그 안에서 존중과 애정 또한 함께 증발해버린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존경받는 어머님이 아니라 그저 일을 시켜야 하는 어머니가 되어 있었죠. 진짜 지옥은 제 정체성에 대한 공격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어느 날 오후 지연이가 고급스러워 보이는 방향제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코를 찡긋하며 아주 조심스러운 척 연기하는 말투로 말했죠. 어머니, 죄송하지만 방에서 약간 쿰쿰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시장에 오래 계셔서 그런가 이걸 좀 뿌려두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평생을 함께해온 내 삶의 냄새, 내 자부심의 증거가 이제는 없애야 할 악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며칠 뒤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제가 남대문 시절부터 입었던 낡은 옷가지들을 따로 모아둔 작은 상자를 지연이가 발견한 거예요. 그 안에는 민준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기쁜 마음에 큰맘 먹고 사 입었던 원피스도 있었고 20년 넘게 입어해지고 다른 내 앞치마도 있었어요. 제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유물 같은 것들이었죠. 지연이는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와서는 그 옷들을 마구잡이로 쓸어 담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겁해서 말리려고 하자 그 애는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이런 건 다 가난의 흔적일 뿐이에요. 이런 낡아빠진 물건들이 이 집의 격을 떨어뜨리는 거라고요. 그리고는 제 눈앞에서 그 봉투를 묶어 현관밖에 내다버렸어요. 저는 차마 따라 나가 그걸 다시 주워올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내 40년 세월이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것을 그저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제 취향도 존중받지 못했어요. 넓기만 하고 텅 빈 거실이 삭막해서 하루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의 옛날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구성진 가락에 잠시 시름을 잇고 있는데 지연이가 방에서 나오더니 대뜸 리모컨을 빼앗아 TV를 꺼버렸어요. 어머니, 제발요. 이런 시끄럽고 촌스러운 음악 좀 안 들으시면 안 돼요? 집안 분위기까지 이상해지잖아요. 그 애의 얼굴에는 경멸감이 가득했어요. 견디다 못해 아들 민준이에게 하소연을 해봤어요. 민준아,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지연이가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아들은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고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어요. 에이, 엄마, 또 예민하게 그러신다. 지연이가 아기가 있어서 그랬겠어요? 다 좋게 생각하고 잘 지내보려고 그러는 거지.
엄마가 좀 맞춰주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거대한 유리성 안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나는 완벽한 외톨이, 소리 없는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굴욕의 정점은 지연이의 생일날 찾아왔어요. 저는 이번에야말로 내 가치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에 그날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잔치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남대문 시장에서 했던 것처럼 갈비찜이며 잡채, 삼색나물과 각종 전까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고 나니 그래도 며느리가 기뻐하겠지 하는 마음에 조금은 뿌듯했죠. 하지만 저녁이 되고 지연이의 친구들로 보이는 젊고 화려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도착하자 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어요. 지연이는 저를 주방 구석으로 급하게 끌고 가서는 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냉혹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부탁인데 거실로는 절대 나오지 마세요. 제 친구들은 다 성공한 사람들이라 사적인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머니는 그냥 여기서 음식이나 계속 내어주세요. 저는 가족이 아니라 음식을 나르는 하녀였어요. 주방에 갇힌 채 저는 문틈으로 거실의 상황을 엿볼 수밖에 없었어요. 웃음소리와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죠. 그때 한 친구가 지연이에게 물었어요. 지연아, 아까 주방에 어떤 아주머니 계시던데 누구셔? 혹시 집안 사람이야?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문틈으로 보이는 지연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주 상냥하고 가련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하더라고요. 아, 우리 남편 쪽 먼 친척인데 사정이 좀 딱하게 돼서 갈 곳이 없다고 하기에 우리가 불쌍해서 잠시 걷어주고 있어. 좀 안 됐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은 것은 그 말을 듣고 있던 제 아들 민준이의 반응이었어요. 내 아들은 내 배 아파 낳은 그 녀석은 자기 어미를 불쌍한 친척이라고 모욕하는 아내의 말을 바로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반박하기는커녕 조용히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응, 뭐, 어쩔 수 없지. 자식된 도리는 해야 하니까. 그들의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유리 조각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아프게 밝혔어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어요. 몇 주가 흐르고 저는 우편함에서 우연히 은행에서 온 등기 우편 하나를 발견했어요. 무심코 뜯어본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그건 대출 실행 통지서였어요. 아들 내외가 이 집, 내 피 같은 돈으로 산 이 집을 담보로 8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죠. 며칠 전부터 주차장에는 번쩍이는 벤츠 한 대가 서 있었고 지연이의 손목에는 제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서류를 들고 거실에 앉아 있는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용기를 내서 물었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지연이는 제가 들고 있는 서류를 획 낚아채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니,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그러세요? 이건 우리 집이잖아요. 남편 명의로 된 시장에서 찌개나 끓여 파시던 어머니가 요즘 세상에 어떻게 돈을 굴리는지 뭘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돈을 벌게 하는 현대적인 방식이라고요. 그 애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가르치려 드는 그 오만함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그저 재산을 모두 뽑아 먹은 뒤 껍데기만 남은 귀찮은 짐 덩어리일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제 방 침대에 누워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돈, 집, 내 역사, 내 존엄성,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믿었던 내 아들까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이제 내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이대로 그냥 사라져버릴까. 그런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었죠. 하지만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리던 그때 문득 제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치는 얼굴들이 있었어요. 은행에서 봤던 아들 내외의 그 안도감 가득한 표정, 생일 파티에서 나를 비웃던 그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방금 전 나를 벌레 보듯 하던 지연이의 그 경멸에 찬 눈빛.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슬픔과 절망이 있던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분노였어요. 그래, 내가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데 남대문 시장 바닥에서 40년을 버텨온 김미경이야. 그때도 살아남았는데 지금이라고 못할 게 뭐람. 흐르던 눈물이 멎었어요. 대신 제 머리는 차갑게 돌아가기 시작했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나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 그러려면 증거가 필요해. 그들의 만행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 아침밥을 차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전쟁터가 되어 있었죠. 그날 오후 저는 병원에 다녀온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와 남대문 시장에 가서 작고 눈에 띄지 않는 녹음기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제 주머니 속에서는 항상 그 작은 기계가 조용히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버리는 쓰레기 봉투를 뒤져 명품 영수증을 찾아내고 밤늦게 몰래 서재에 들어가 대출 관련 서류들을 낡은 내 핸드폰으로 찍어뒀어요. 투명인간이 되어버린 저는 이제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기록하는 유령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눈물은 말랐고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복수를 향한 차가운 결심뿐이었죠. 저는 그 집에서 유령처럼 지냈어요. 소리 없이 움직이고 최소한의 공간만 차지하며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매 순간 숨을 죽였죠. 제 주머니 속 작은 녹음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가며 그들의 민낯을 기록했고 제 마음속 분노의 칼날은 매일 밤 조용히 벼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이 칼을 휘둘러야 할지 그 마지막 방아쇠가 무엇이 될지는 알 수 없었죠. 그저 견디고 기록하고 기다릴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어요.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시장에서 함께 장사하던 동생이었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있었어요. 순자 언니가, 박순자 씨가 어젯밤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어요. 박순자. 내게 그 이름은 그냥 친구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은인이자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던 단 한 사람이었죠. 40년 전 남편 잃고 막막했던 제게 선뜻가게 차릴 돈을 빌려주며 미경아, 기죽지 말고 살아. 너는 할 수 있어라고 등을 두드려주던 사람. 어린 민준이를 업고 김치를 담그다 서러움에 눈물 흘릴 때면 말없이 다가와 막걸리 한 사발을 건네주던 사람. 제 인생의 가장 춥고 어두웠던 순간마다 순자 언니는 늘 제 곁에 있었어요. 그런 언니가 이제 이 세상에 없다니. 저는 수화기를 붙잡은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동생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눈물이 뺨을 타고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순자 언니의 죽음은 제게 단순한 슬픔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어요. 이 호화로운 감옥에 갇혀 죽은 듯이 살아온 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거든요. 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장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웃고 떠들고 자기 인생을 떳떳하게 살아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돈도, 집도, 심지어 내 이름마저 빼앗긴 채 아들 내외의 눈치만 보며 숨쉬는 인형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건 사는 게 아니야. 순자 언니의 죽음은 제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내 돈을 되찾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 존엄을 되찾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고 말이에요. 마지막 남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저는 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꼭 배웅해야만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지연이와 민준이에게 다가갔어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죠. 내일 내 가장 친한 친구 장례식에 좀 다녀와야겠다. 아마 밤샘을 해야 할 것 같으니 하루 자고 올게.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의 인간성을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지연이가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 애의 얼굴에는 슬픔에 대한 위로나 공감은 한 점도 없었죠. 오직 짜증과 분노만이 가득했어요. 장례식이요. 아니,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그깟 가난한 친구. 장례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어머니가 가시면 민지는 누가 봐요? 당장 내일 피아노 학원도 가야 하고 모레는 수학 과외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넓은 집 청소는 누가 하고요? 저 내일 중요한 요가 회원들하고 약속 있는 거 모르세요? 그 애에게 제 친구의 죽음은 자신의 스케줄에 차질을 주는 귀찮은 사건일 뿐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꾸했어요. 그래도 40년 지기 친구의 마지막 길인데. 그러자 지연이는 코웃음을 치며 말을 잘랐죠. 죽은 사람이 밥 먹여줘요? 가서 곡한다고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대요. 쓸데없는 감정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 계세요. 저는 그 순간 말없이 제 옆에 앉아있던 아들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제발, 제발 내 아들만큼은 아니기를. 어미의 슬픔을, 친구를 잃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기를. 하지만 민준이는 불편한 듯 시선을 피할 뿐 아내의 잔인한 말을 단 한마디도 막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지연이가 악에 받쳐 소리치는 동안에도 제 주머니 속 녹음기는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어 녹음기의 전원을 꺼버렸어요. 더 이상의 증거는 무의미했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들의 비인간적인 모습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증거였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졌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새가 지저귀기도 전에 조용히 현관을 나섰어요. 식탁 위에는 며느라가 친구 문상 다녀온다. 저녁은 돌아와서 차려주마 라고 쓴 짧은 쪽지 하나만 남겨두었죠. 이것은 제 마지막 순종이자 첫 번째 반항이었어요. 장례식장은 남대문 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향 냄새와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순자 언니의 영정 사진을 마주하자 참았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어요. 오랜 시장 친구들이 제 등을 두드리며 함께 울어주었죠. 그들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저는 잠시나마 제가 기댈 곳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며느리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이 연달아 뜨기 시작했죠. 장례식장 한 구석에 앉아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처음에는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어디세요? 아침밥도 안 차려놓고 어딜 가신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었죠. 지금 제정신이세요? 제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집안을 무시하는 거예요? 마지막 메시지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어요.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게 될 테니 각오하세요. 당장. 저는 그 음성 메시지들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최신 기술에 그렇게 박던 며느리가 이제는 제 손에 직접 자신을 고발할 증거를 쥐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도 지우지 않고 고이 저장해 두었어요. 밤새 순자 언니의 곁을 지키고 다음 날 언니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배웅한 뒤에야 저는 집으로 향했어요.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날 테니까요. 하지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번호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제 발치에는 제 이름이 매직으로 대충 휘갈겨 쓰인 커다란 박스 2개가 놓여 있었죠. 박스를 열어보자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낡은 옷까지 몇 개와 남편의 영정사진, 그리고 손때 묻은 작은 기념품들이 쓰레기처럼 아무렇게나 쑤셔 박혀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인터폰 너머로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승리감에 가득 찬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죠. 가족보다 친구를 택하셨잖아요. 이제 그쪽 가서 사세요. 여긴 다시 돌아올 생각 마시고요.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인터폰이 끊겼어요. 저는 그 굳게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저는 박스를 끌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 제 발걸음은 더 이상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외투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동안 고이 간직해왔던 종이 한 장을 꺼내들었어요. 구겨진 변호사 김대호의 명함이었죠. 닫힌 문. 그래요. 내 인생의 한 챕터로 들어가는 문은 굳게 닫혔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앞에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복수를 향한, 아니,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한 전쟁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더듬거리지만 단호한 손길로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님, 접니다. 이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저는 변호사의 명함을 손에 꼭 쥔 채 택시를 잡았어요. 그날 밤은 시장 동생네 가게 한쪽에서 웅크리고 새우잠을 잤죠.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의 가게에서 자는 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서럽거나 처량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마음은 차갑게 식은 쇠처럼 단단해지고 있었죠.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전쟁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대호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작지만 단단해 보이는 사무실이었죠. 제 행색은 남루했지만 변호사는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따뜻한 찬잔부터 건네주더군요. 저는 그동안 모아온 모든 것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제 주머니 속에서 매일 돌아가던 작은 녹음기, 며느리의 비명 같은 음성 메시지가 담긴 낡은 핸드폰, 쓰레기통에서 찾아낸 수십 장의 명품 영수증, 그리고 밤중에 몰래 찍어둔 대출 서류 사진들까지. 변호사는 안경 너머의 날카로운 눈으로 자료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살폈어요. 녹음 파일을 들을 때는 그의 미간이 굳어졌고 명품 영수증들을 볼 때는 헛웃음을 치기도 했죠.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에 관한 문제니까요.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쏟을 뻔했지만 꾹 참았어요. 이제는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우리의 첫 번째 공격은 내용 증명이라는 것이었어요. 변호사가 쓴 그 서류에는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핵심은 간단했어요. 명의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이전하고 불법적으로 대출받은 8억 원을 상환하라.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저는 그 서류에 제 도장을 찍으며 40년간 묵혀두었던 분노를 함께 눌러 담았어요.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 내외가 내용 증명을 받고는 길길이 날뛰었다고요. 그들은 젊고 오만한 변호사를 고용해서는 어머니가 노망이 들어서 그렇다, 모든 것은 합법적인 증여였다고 주장하며 저희의 요구를 일축했대요. 그들은 제가 시장 바닥에서 평생 김치찌개만 끓여온 늙은 어미가 감히 법으로 자신들에게 맞서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의 그 오만함이 결국 스스로의 발목을 잡게 될 줄도 모르고 말이죠. 결국 우리는 법정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서울가정법원의 차가운 복도를 걷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재판은 3일 동안 열렸어요. 그 3일은 제 40년의 한을 풀어내는 시간이자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심판의 시간이었죠. 재판 첫날, 법정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저 맞은편에는 잔뜩 겁에 질린 민준이와 여전히 도끼 오른 눈으로 저를 쏘아보는 지연이가 앉아 있었죠. 그들의 젊은 변호사는 자신만만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자발적인 증여였고 노모를 편안히 모시기 위한
아름다운 효도의 과정이었다고요. 그의 말이 이어질수록 방청석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죠. 하지만 김대호 변호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한 목소리로 첫 번째 증거를 제출하는 순간 법정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화면에 커다랗게 뜬 것은 제가 아들 통장으로 25억 원을 이체했던 바로 그 은행 거래 내역서였어요. 그리고 그 아래 거래 메모란에는 제가 혹시 몰라 떨리는 손으로 입력해 두었던 6글자가 선명하게 밝혀 있었죠. 주택 매수 위탁. 그 단어 앞에서 아름다운 증여라는 그들의 주장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 측 변호사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둘째 날은 그들에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김 변호사님은 제 작은 녹음기를 법정에 제출했어요. 스피커를 통해 지난 몇 달간 제가 들어야 했던 그 모든 모욕적인 말들이 법정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이런 촌스러운 음악 좀 끄세요. 가난의 흔적은 다 버려야 해요. 그리고 마침내 지연이가 친구에게 저를 불쌍한 먼 친척이라고 말하던 바로 그 목소리, 그 녹음이 재생되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경악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지연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아니에요. 저건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에요. 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죠. 판사님은 싸늘한 눈으로 지연이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피고는 원고를 불쌍한 친척이라 칭하며 그 기간 동안 수억 원대의 명품을 구매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피고가 말하는 효도의 방식입니까? 판사님의 그 서리빨 같은 질문에 지연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마지막 셋째 날, 우리의 마지막 증인이 법정에 섰어요. 제가 평생 거래해 온 남대문 시장의 박 사장이었죠. 그는 증인석에 서서 제가 아들 내외에게 재산을 넘기기 전 자신을 찾아와 상담했던 내용을 또렷하게 증언했어요. 김미경 사장님은 분명히 저에게 아들 이름으로 집을 사기는 하지만 실제 주인은 본인이라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증언은 이 모든 것이 제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마지막 쐐기였어요. 민준이는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고개를 떨군 채 미동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순간이 왔어요.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법정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어요. 피고 박민준, 이지연은 원고 김미경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이전하라. 첫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솟았어요. 또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실행된 대출금 8억 원을 30일 이내에 상환하고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억 원을 지급하라. 향후 2년간 원고에게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 판결이 모두 끝나자 지연이는 으악 하는 비명과 함께 의자 아래로 무너지듯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는 잿빛이 된 얼굴로 멍하니 저를 바라봤죠. 그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원망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봐주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죠. 재판이 끝나고 법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지연이가 미친 사람처럼 달려와 제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비는 그 모습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그 오만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죠. 저는 차갑게 그 애를 내려다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네가 내 친구들 앞에서 나를 불쌍한 친척이라고 했을 때 오늘 네가 이렇게 불쌍한 모습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니? 제 말에 지연이는 더 크게 울부짖었지만 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그날 오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즉시 강제 집행이 시작되었어요. 집행관들이 들이닥쳐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벤치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거실에 놓여있던 고가의 가구들과 지연이의 옷장에 가득했던 명품 가방들을 하나씩 밖으로 실어냈어요. 그들이 제 돈으로 쌓아 올렸던 모든 부와 체면이
신기루처럼 허무하게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40년 묵은 체증이 한 번에 뻥하고 뚫리는 듯한 통쾌함을 느꼈어요. 정의의 저울은 비록 더딜지라도 결국에는 정확하게 기울어진다는 것을 저는 제 온 인생을 걸고 증명해낸 거예요. 재판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제가 이제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승리의 통쾌함이 지나간 자리에는 거대하고 텅 빈 공허함이 남았죠. 저는 강남의 그 아파트로 돌아갔어요. 모든 것이 제 것이 되었지만 그 집의 벽지와 바닥에는 제 눈물과 굴욕의 흔적이 얼룩처럼 남아 있었어요. 그곳은 제게 승리의 전리품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전쟁의 폐허일 뿐이었죠. 저는 그 집에 단 하루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집을 팔았어요. 제 인생의 오점이었던 그곳을 미련 없이 처분해버렸죠. 그리고 그 돈으로 저는 제 뿌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남대문 시장은 아니었지만 그곳만큼이나 활기차고 사람 냄새나는 곳, 바로 명동이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과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그 거리 한복판에 작고 낡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3층짜리 건물을 하나 샀어요. 저는 1층을 개조해서 다시 식당을 차렸어요. 간판은 아주 단순하게 내걸었죠. 김미경 김치찌개. 2층은 제가 사는 아늑한 가정집으로 꾸미고 3층은 나중에 힘든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비워두었어요. 식당을 다시 여는 날, 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앞치마를 둘렀어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온전한 김미경으로서 말이에요. 소문은 발보다 빨랐어요. 남대문 시절의 옛 단골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구름처럼 몰려들었죠. 사장님 살아계셨네요. 이 맛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는 그분들을 보며 저는 제가 잃어버렸던 세상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거기에 더해 요즘 젊은이들이 한다는 블로그니 유튜브니 하는 것에도 소개가 됐나 봐요. 신기하게도 젓가락질도 서툰 파란 눈의 외국인 손님들까지 줄을 서기 시작했죠. 제 식당은 금세 명동의 명물이 되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한 달이 흘렀을까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문가에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너무나도 야위고 초라해서 처음에는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못했죠. 하지만 제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멈췄어요. 민준이 제 아들이었어요. 녀석은 제 앞에 오자마자 바쁜 식당 한가운데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죠. 손에는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눈이 멀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녀석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빌고 또 빌었어요. 그 봉투를 제게 내밀면서요. 막노동이라도 해서 번 돈인지 첫 월급이라며 가져왔더군요.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분노도 연민도 아니었어요. 그저 아주 깊고 서늘한 거리감만이 느껴졌죠. 저는 민준이의 팔을 잡아 일으켜 식당 구석의 조용한 자리로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가 뜨끈한 김치찌개 한 뚝배기를 끓여다 그의 앞에 놓아주었죠. 민준이는 제가 자신을 용서했다고 생각했는지 희망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아주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었죠. 이게 내가 내게 주는 마지막 어미의 정이다. 이 밥 다 먹고 나면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제 말에 민준이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어요. 용서도 저주도 아닌 완전한 단절. 녀석은 그제야 제가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겠죠. 민준이는 뚝배기 그릇을 붙잡고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오열했어요. 밥알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와 묵묵히 행주를 빨았어요. 한참 뒤 녀석은 텅 빈 뚝배기
그릇 앞에 고개를 숙여 절을 한번 하고는 비틀거리며 가게를 나섰어요. 빗속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제 인생을 올가매던 마지막 쇠사슬이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완벽하게 자유로워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나의 이름은 김미경.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제 이야기는 더 널리 퍼져나갔어요. 재판 이야기가 기사화되고 어떤 방송국에서는 저를 찾아와 인터뷰까지 해갔죠. 존엄을 되찾은 김치찌개 여왕.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 가게에 김치찌개를 먹으러 오는 손님들 중에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늙은 어머니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들은 제게 법적인 조언을 구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저 제 손을 잡고 나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하소연을 하고 싶었던 거죠. 저는 그분들을 제 가게 2층 햇살이 잘 드는 제 집으로 모셔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며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뿐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에요. 자식한테 모든 걸 다 내주고 빈 껍데기로 살지 마세요. 부당한 대우에는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해요. 저는 변호사는 아니었지만 상처받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작은 상담 창구가 되어주었어요. 제 가게는 이제 단순히 밥을 파는 곳이 아니라 상처받은 어머니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작은 쉼터가 되었죠.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제 가게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일부러 찾아오는 서울의 명소가 되었어요. 저는 여전히 매일 새벽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김치를 담그죠. 하지만 이제 제 얼굴에는 고단함 대신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어요. 어느 가을날 오후, 앳돼 보이는 여학생 한 명이 조심스럽게 가게로 들어왔어요. 자신을 신문방송학과 학생이라고 소개한 그 학생은 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며 졸업 논문으로 제 삶에 대한 글을 쓰고 싶다고 그리고는 제게 물었어요. 어르신께서는 어르신의 이야기를 성공적인 복수극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잠시 창밖 활기차게 오가는 명동거리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 주었어요. 아가씨, 이건 복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지. 때로는 말이야, 내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용기가 필요한 법이란다. 그날 저녁, 저는 2층 집 작은 발코니에 앉아 선선한 바람을 맞았어요. 저 아래 명동 거리는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텅 빈 옆자리가 허전하지도 않았고요. 제 곁에는 저를 존중해주는 좋은 이웃들과 제 김치찌개를 사랑해주는 수많은 손님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곁에는 이제 온전한 나 자신이 있었어요. 70이라는 나이에 저는 비로소 제 이름 석자를 되찾은 거예요. 나의 이름은 김미경. 그 사실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따뜻하고 충만했어요. 김미경 여사의 이야기는 가족이란 이름의 희생이 어디까지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그녀의 마지막 선택은 복수가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기 위한 용기 있는 첫걸음이었죠. 진정한 효도는 재산이 아닌 부모님 스스로가 존엄한 삶을 살도록 돕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법이거든요.